제가 빨갛게 표기를 해드릴 건데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것들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빨간색 5가지 분류에서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굉장히 낮고요. 중학교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풀 겁니다. 실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당장 족보닷컴이나 아니면 다니는 학원에 고등학교 수학 시험지 하나만 달라고 해서요. 첫 번째 시험이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요. 우리 아이가 수상을 기본 중간고사 범위라도 했으면 당장 한번 봐보세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장 한번 봐보세요. 그냥 남들도 다 맞추는 문제마저도 맞고 있는지 틀리는지. 여기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빨간색은 안 보일 겁니다. 맞나요? 이 문제도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요. 보통의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요. 앞 페이지에 있는 4문제 5문제는요. 맞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 정도도 맞춰줘야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까지도 아이들은 큰 부담 없이 풀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틀리는 아이들이 생겨요. 이런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디테일 하나를 놓쳐서 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또는 본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시험에서 풀려니까 헷갈리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이 문제 주잖아요. 100이면 100. 초중 아이들은요. 15를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고등수학은 복잡한 수를 문자로 바꾸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간결한 형태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게 안 되는 아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오답률이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도 기초에 해당되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남들이 다 맞추는 거 틀릴 수도 있겠죠. 지금 6번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7번부터 잘 보세요. 어머님들도 문제를 보시면서 잘 읽어지나 한 번만 느껴보세요. 이 문제 어떨까요? 아이들 대부분 두근의 차가 3이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곱셈공식 변형을 활용해서 푸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보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를 풀려고 들어갔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왜? 어디서 많이 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 보기에 답이 없어.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요? 시험 환경에서 진짜 괜찮을까요? 지금 7번부터는 계속 지금 빨간 게 아까 문제 분류표에서 빨간 게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빨간 게 3개 이상이 되면요. 아이들 입장에서 편안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풀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죠? 대부분 그냥 나와 있는 X좌표를 그대로 넣어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넣어서 풀면 계산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또 아까 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죠. 보기에 답이 없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오래 걸리거나 실제 고등수학 문항수가요. 적게 내는 학교가 한 18개 내고요. 많이 내면 25개까지 냅니다.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킬러는 5분 정도씩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문제 한 15개에서 22개 정도 되는 문제들 그것만 잘 맞추려고 해도요. 30분 컷 안에 맞춰야 킬러를 풀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1분 30초를 재고 문제 푸는 걸 한번 보세요. 1분 30초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지. 자,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문제들이죠. 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한 2개는 알겠는데 하나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꼭 정답에는요, 그 헷갈리는 것들을 포함한 거와 포함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넘쳐나죠. 대부분 아이들이 평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적당하게 몇 개 알고 찍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실제 시험 환경에서 헷갈리는 요소가 생기고요. 그 헷갈리는 요소를 노려서 틀리게 합니다. 출제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문제 분류상에서도 빨간색이 4개나 있는 문항입니다. 자, 10번까지 왔어요. 문제 잘 읽히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거 기억이 나시면 이 문제가 읽히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 문제 주면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런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석, 앞에 거는 본 적이라도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뭘 의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여기 한번 시간을 보세요. 몇 분이죠? 27분 남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이제 10번이고 27분 남았다고요. 아이들 괜찮을까요? 자, 11번. 10번도 아까 해석이 안 됐는데 11번 가니까 더 그렇죠. 이런 거 100 이하인데 이런 거 계산하고 있을까요? 한 10만 대도 아니 한 5만 대도 계산해 볼 만할 텐데,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서 규칙성을 찾아야지 하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망합니다, 이 문제. 보자마자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규칙을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망한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흘려보내서 2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11번인데 답도 제대로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앞쪽에 배점이 낮아요. 앞쪽에 쉬운 문제들로 배정을 하니까요. 뒤쪽에 서술형 배점이 높습니다, 내신은. 그럼 아이들은 서술형 풀러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객관식 접어두고 서술형으로 가야죠. 서술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나마 서술형 첫 번째는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술형 두 번째부터죠. 갑자기 두 번째부터는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걸 떠나서 뭐라도 끄적끄적 써야죠, 서술형인데. 근데 써지지도 않습니다.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서술형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이들이 이쯤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시험 시간 보시면 13분 남은 상태고 앞에 객관식도 건너뛴 상태에서 서술형도 잘 안 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을까요, 진짜?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길까요? 아니라고 자신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우리 아이가 초중생인데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이러지 않을 거야, 나중 가면. 아니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 선행을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알고요. 그 상태를 계속 매달 또는 매주마다 점검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실제 대치동에 이런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미적까지 다 끝났어요. 기하까지 다 했어요. 진도 다 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거 등급, 내신 등급을 확인하러 와요. 그럼 제가 내신 등급을 9등급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리면 다들 놀래세요. 왜? 등급이 거의 4에서 7 사이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마저도. 그나마 중간고사는 조금 잘 봐요. 잘 본 게 4등급입니다. 70점대 나와서. 그런데 1학년 1학기 중간 보고 기말로 넘어가면 더 못 봅니다. 중간 한 70점 나왔던 애들이 기말 한 40점대 나와요. 근데 중간 기말에 합산돼 갖고 성적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2학기 성적은 더 뻔하겠죠. 그걸 고1 때 알면 최악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시험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보내지고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거고요. 그래도 뭐라도 끄적끄적 20번까지 써야 되니까 문제를 읽겠죠. 그리고 뭐라도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20번까지 왔어도 지금 아까 객관식 안 푼 게 있죠. 그럼 객관식 찍으러 가야죠. 뭐 어떡해요. 시간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 보는데 웃긴 건 객관식 뒷번호도 어렵습니다. 서술형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선 객관식 뒷번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사실은 객관식은 뒤에
시간 남겨두고 다 찍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잘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 채점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험을 본 친구들이요,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번부터 지금 20번까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2020년도 진선 거예요. 그리고 진선이요, 이 동네에서 어려운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자, 아까 빨간색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실제 20개의 문제 중에서 빨간색이 분포도입니다. 중학교 시험은요, 이런 빨간색의 분포도, 빨간색이 많은 문항들이요, 많아야 2-3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안 해도요, 사실은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고등수학은 빨간색의 분포도가 50%가 넘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시간은 50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굉장히 후하게, 방금 그 아이를 굉장히 후하게 채점을 해준 겁니다. 헷갈리는 거 다 맞았다고 채점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점수가 몇 점일까요? 실제 50점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채점을 해도요. 대부분 대치동에서 수학 공부를 했던 아이들의 점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등급 9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실제 9등급 환산 등급은 6등급이 나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수학이 이러지 않겠지는 너무 좋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 전 이렇게 봐요. 이 영상을 보고요, 부정적으로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가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수학이 고등수학의 등급 또는 고등수학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을 지금 정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해도 되는 시간이 있는 게 맞는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근데 학원 선생님이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서 족보닷컴 같은 데서 시험지 하나, 이 동네 고등학교 많으니까요, 시험지 하나 다운받아서, 뭐 작년 것도 되고요, 재작년 것도 되고 괜찮습니다. 다운받아서 실제 시험을 한 2주 간격으로 보세요. 일주일에 50분 정도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번씩 6번 시험을 봤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 평균 점수에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최소한 그 시험지를 갖고 가서 왜 평균 점수에 변화가 없는지는 그 사교육 선생님이 분석을 해줘야죠.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해야죠. 내신 킬러 문제 못 맞춰도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우리 아이가 틀리고 있다면 왜 틀리고 있는지, 그리고 맞추기 위한 솔루션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믿고 맡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교육기관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믿고 맡긴다고 다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시험지를 들고 가서 실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을 파악해서 학원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라고 문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애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입시에서 지금 수학이 중요한데 아이 수학을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진선이 이 동네에서, 대치동에서요, 어려운 학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시면 진선은 빨간색이 5칸짜리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킬러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저희가 보통 문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할 때 빨간색 5칸에 해당되는 걸 킬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지금 킬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잘 하셔야 됩니다. 고등수학은 정말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걸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평균 작업하신 겁니다. 근데 평균 작업할 때도 등급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한 번 공부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이 편합니다. 왜? 선행은 사고를 해야 될 게 많지 않고요. 누구나 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웠을 때 얻어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배우는 그 선행 과정에서 아이가 몇 프로까지를 올려내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처음 한 번만 배워도 선행이 완성되는 친구라고 하면, 평균이 완성되는 친구라고 하면요. 계속 반복해서 평균 만들고 있지 마시고요. 평균이 만들어진 친구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전문 컨텐츠를 들고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특구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행진도 나가려고 공부하는 거는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고 인강 보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대학생 과외라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 교육특구에서 공부하는 이점을 받으시려면요. 반드시 전문 컨텐츠를 들고 있는 선생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왜? 교육특구에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남들과 다른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의 학업적 우수성을 위해서 온 건데, 그러면 그 시험 하나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교재를 갖고요. 철저하게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게 등급별로 설계를 해서 아이들의 등급을 보장할 수 있는 선생한테 배워야죠. 근데 그런 선생이 초중은 없다고요. 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강 라인업을 잡으시고요. 인강 과외를 시키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전문 컨텐츠는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시험 하나를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등급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강으로 다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컨텐츠를 아이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 강의를 가서 들을 수 없다면 본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솔루션은 뭐냐? 인강 과외를 제가 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초중생들한테 인강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대학생 과외 선생님 하나를 섭외를 하시고요. 인강 볼 때부터 옆에 앉혀놓고요. 그 과외 선생님을. 그 과외 선생님도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같이 인강 보게 하고요. 기억 되살리게 하고요. 단 그 과외 선생님 분명히 등급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섭외를 하시고요. 수능 성적표 갖고 섭외를 하시고요. 그럼 그렇게 섭외된 사람이라고 하면요. 인강 같이 보면요. 아이한테 꼭 질문을 해야 될 요소들을 발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옆에서 질문지 작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는 인강 내용을 보면서 다른 짓 안 하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인강이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 질문지에 대한 면접 진행을 해주면요. 아이는 인강을 대충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강과 연관되어 있는 교재를 갖다가 질의응답 해주면 대충 할 수 없다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컨텐츠를 현장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전문 컨텐츠를 제발 공부를 시켜서 등급 향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세요. 등급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유리한 건 없습니다. 이상하게 초중 어머님들, 학생들만 또 무슨 교재 쓰니? 또 무슨 학원 다니니라고 묻고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순간 전부 다 무슨 교재 쓰니 무슨 학원 다니니 안 궁금합니다. 그냥 너 몇 등급이니만 궁금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등수학은 고등학교 3년 안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 중 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완성도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문제집을 많이 돌았다가 아니고요. 특정 시험에서 몇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어쩌다 한 번 등급이 잘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5개에서 8개 정도의 평균 등급이 그 등급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시험은 기준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을 할 때는 내신 기준이 돼야 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내신 기준이 돼야 되고요. 수원 이상의 학습을 하실 때는 수능 기준으로 하세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 아이들한테는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이상부터는요. 실질적으로 내신은 절대평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상으로는 초6 이하 아이들은 100% 절대평가인 거고요. 실제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들은요. 절대평가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능 범위가 수원 수투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초중 때 선행을 수원 수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확인하셔야 될 시험은요. 수능 기준으로 보시고요. 물론 진도가 덜 나가 있으면 모의고사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내신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특히 교육특구는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준 등급과 수능 등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능이란 시험과 내신이란 시험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중간 점수는 비슷하겠지만 마지막 점수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것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얘기도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내신과 성격이 다른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2점, 3점, 4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 3점짜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4점짜리는 문제만 봐도 굉장히 길죠. 근데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풀이 보시면 2점, 3점짜리는 거의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근데 4점짜리 문제는요. 지금 이게 풀이가 다가 아니고요. 뒤쪽에 연결돼서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제가 풀이를 왜 보여드리냐? 문제를 설명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풀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혹시 초중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할 때 이 정도 풀이를 쓰는 걸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4점짜리 문제는요. 해당 경우만 딱 구하는 게 답으로 야, 길이 이거 하나니까 이 길 하나로만 쭉 가 라고 유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야, 길이 한 3개는 있어. 그럼 3개 길을 전부 다 가보고 이거의 참거짓을 다 판단해서 가장 답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적어. 이런 겁니다. 자, 그 얘기는 4점짜리 문제 유형은요. 또 내신과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중간 2점, 3점짜리는 내신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 만드는 공부를 하시면 수능에 2점, 3점짜리 문제나 아니면 내신에서 평이한 남들 다 맞추는 문제까지는 다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그게 4에서 7등급이라고요. 1, 2,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요. 분명히 4점짜리 문제도 맞히셔야 되고 내신에서도 남들 틀리는 문제를 맞히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죠. 실제 문항수를 보면요. 4점짜리가 한 13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어요. 2, 3점 다 맞추고 4점을 못 맞추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보시면 4점짜리 13문제 중에서 점수를 한 번만 환산해 볼게요. 4 곱하기 13 하면 얼마죠? 52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만 다 맞추면 48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48점 등급을 따라가 보면 몇 등급에 해당될까요? 자, 거의 6등급에 들어가죠. 5등급 끄트머리 6등급 위쪽에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4점을 틀리면 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4점들의 일부 문제나 아니면 대부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아예 별도의 학습이 필요한데 요 얘기는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1 게 먼저입니다. 고1 수학은요. 영어 입장에서 보면 단어 같은 거예요. 고1을 잘 못하면 고2 걸 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먼저고요. 내신 등급이 안정권에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4번의 시험이 내신 등급이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 자, 내가 목표 등급 1등급이다. 그러면 초중 때는 1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만드셔야 되냐? 그것보다 아래 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만드셔야 됩니다. 왜? 실제 고등학생이 돼서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받았던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을 2등급을 올리는 케이스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실적으로 한 등급이 올릴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목표 등급보다 한 등급 아래쪽까지는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내보내 시험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진다라고 했을 땐 그 다음에 수1을 나가시고요. 그때 수원 수투로 점검하셔야 될 거는 그때 수능 기준 4점짜리를 잡으셔도 됩니다. 진도가 덜 나갔으면 모의고사 등급으로 확인하다가 수원 수투까지 진도가 다 나가졌으면 무조건 수능으로 하세요. 수능과 모의고사도 편차가 있습니다. 수능 최근 10년치 걸 완전히 자기 걸 만들 수 있게 씹어 먹을 정도로 공부해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거기까지 초중 때 만들고 가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4개 시험이라도 제대로 등급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진도는 많이 나가져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가 될 때 수1을 시작하시고 수1 이상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원들에서 실제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학원들에서 등급 확인을 잘 안 해줍니다. 실제 기출을 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시험 말고요. 300명 이상이 보고 표준 편차가 있고 평균이 있는 시험이요. 그런 시험들 가지고 고등선행을 나간 친구들한테 등급 확인을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등급 챌린지를 하면서 아이들 등급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한 1,500명 가까이 등급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나름 대치동 코스를 밟은 아이들 또는 목동의 최상위권으로 움직인다는 아이들이 등급을 받는 게 이래요. 굉장히 등급이 안 좋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얘기가 뭔지 좀 인지하시고 아이들 등급 확인은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등급 확인하는 걸 모른다. 내신은요 보통 점수는 매길 수 있어도요 등급이 몇 등급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심플하게 등급 확인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급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시니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실제 그 연도에 해당하는 시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그래도 2등급 컷선 정도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평균 정도 나오면요. 한 4에서 6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평균의 표준 편차를 더한 것보다 우리 아이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 2등급 컷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본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예비 과정을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는요 등급 환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등급 환산 성적표는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짜 특별함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수학 등급은 정확하게 만들고 고등학교 진학을 시키시고요. 그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플랜은 지금 당장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 남들이 다니고 있는 스케줄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수학학원 일주일에 주 2, 3회 정도 가고요. 영어학원 일주일에 2, 3회 정도 가고요. 국어학원 1회, 과학학원 1회 정도 하면 시간표가 일주일이 가득 차시죠. 분명하게 우리 아이한테 특별함을 만들고 싶지만 시간표는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뭐죠? 특별함은 아이의 몫으로 가죠. 아이 스스로 특별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능은요, 어머님, 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관찰을 옆에서 잘해줘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아이가 우수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거기에 물리적인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제발. 남들이 5시간 투자할 때 10시간 투자하면 당연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머리 차이가 월등한 친구는 아마 4학년 이전에 어머님 눈에 보였을 거고요.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지금까지 초등 고학년과 중등을 거쳐왔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에 바꿈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물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컨텐츠의 범위를 좁혀서 목적을 날카롭게 세워야 아이는 남들과 다른 지점을 갖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학교가 됐던 아니면 주변 아이들이 됐던 내가 전문가한테 칭찬을 듣던지 아니면 이 시험 또는 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주변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던지 했을 때 아이는 그 부분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재능입니다. 그럼 아이는 그게 내 강점이라고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한테 그런 재능을 만들어 주세요. 남들이 하고 있는 시간표, 남들이 쓰고 있는 교재, 남들이 배우는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 입시 제도에서 수학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수학에 의미 있는 시간 투자를 하시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